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이 즐겁고 편안하다면, 그래서 그들과의 관계로 우리의 삶과 일이 풍요로워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오늘은 키워드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박기창 원장님을 모시고 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소통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강의 주제는 소통 능력인데요. 자, 원장님, 우리가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보통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떠올리거든요. 어떨까요?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런데 과연 말 잘하는 사람들이 소통도 잘할까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소통을 잘할까? 그 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소통을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초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능력이요? 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예.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경험도 하게 되는데요. 네. 결국 소통이란 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서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야 대화도 되고 마음을 꿰뚫어 보는 능력, 초능력이 많네요. 우리의 삶은 관계의 연속인데요. 소통 능력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입니다. 네. 제가 진행자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화면에 보이는 4명의 인물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4명의 인물의 공통점. 네 분 모두 뭐 글로벌 기업이나 조직, 또 나라를 이끈 훌륭한 리더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외에 한 가지 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다 돈이 많다는 거. 부자? 네, 부자도 맞습니다. 이분들은 무엇보다 소통에 관한 리더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통에 강한 리더다. 그렇군요. 여기서 잠깐. 마윈 알리바바 전 회장은 대중과 만나는 장사의 신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2009년 알리바바 10주년 행사에서 마윈은 허리까지 오는 흰색 가발을 쓰고 입술에 립스틱을 바른 채 무대에 올라 외쳤습니다. 오늘 밤 놀 준비 됐습니까? 이런 쇼맨십을 발휘하며 중국의 소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중국 이커머스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은 공감을 이끄는 연설의 귀재로 2015년 6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흑인교회 총기 난사 희생자 장례식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선창하며 추모 연설을 마무리하는 등 상황에 맞는 연설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번 우리나라 방문 시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해주는 등 권위를 버리고 서민과 소통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또 하워드 슐츠는 2008년 스타벅스 CEO로 복귀한 뒤 직원들이 보내온 5,600통의 이메일에 직접 답장하거나 전화를 걸어 한 명 한 명 소통하는 노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리더는 소통을 통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다가 비전과 조직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보니까 이제 최근 사회 분위기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보다는 소통이나 공감 능력이 뛰어난 리더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MZ세대 일하는 방식, 또 가치관에 부합한 리더가 소통 능력이 뛰어난 리더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조직의 방향성과 비전을 분명하게 소통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 능력이 뛰어난 리더를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꼼대같이 굴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리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에 불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가 있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설문조사. 자, 더 이코노미스트에서 진행한 연구인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 장벽과 관련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52%가 스트레스가 증가되고 또 44%가 커뮤니케이션 장벽 때문에 프로젝트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합니다. 또한 31%의 응답자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사기가 저하되고 25%가 성과 목표 미달, 또 18%가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네요. 네, 결국 잘못된 의사소통은
조직을 병들게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면 조직이 병까지 든다는 거죠. 자, 그럼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의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등장인물이 민 과장과 최 대리를 보고 커뮤니케이션에서 잘못된 점을 찾아볼까요? 학예 컨퍼런스 연사 섭외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민 과장. 드디어 연사 섭외에 성공했습니다. 신난 민 과장은 이 기쁜 소식을 상무님께 보고하러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저 상무님, 학예 컨퍼런스 관련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민 과장. 무슨 일이죠? 연사 섭외 말인데요. 업체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웬만한 사람들은 일정이 다 잡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연사에게 직접 연락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여기저기 부탁한 결과 민 교수가 오겠다는 회신을 줬습니다. 자, 이 영상에서 민 과장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일단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전달했잖아요. 그 바람에 상사가 민 과장이 말하는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오,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그럼 다른 영상을 하나 더 볼까요? 네. 마케팅 부서인 최 대리. 다음 시즌 제품의 카탈로그 작업이 한창입니다. 잠깐 숨을 돌리고 있는데 상무님이 최 대리를 부릅니다. 최 대리, 이번에 작업한 카탈로그 언제 받아볼 수 있어요? 네, 지금 디자이너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건가요? 아니요, 디자인 작업 마친 것을 상무님께 보여드리고 수정 사항을 반영해야죠. 디자이너는 언제 결과물을 주는데요? 일주일 걸린다고 했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그럼 다음 주 수요일? 그게 다음 주에 연휴가 이틀 있네요. 그러면 금요일 정도에 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 대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금요일 정도면 카탈로그를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네. 최 대리는 상무가 질문하는 의도에 맞게 답변을 하지 않고 여러 번 다른 질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어떻게 하면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커뮤니케이션을 구분해 보아야 하는데요. 네. 커뮤니케이션은 크게 경청과 말하기, 질문하기와 설득하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의사소통에서 듣기에 하라는 비율이 보통 60%라고 해요. 사실상 대화의 절반 이상을 듣기에 쓰고 있는 거죠. 네. 하지만 들은 내용 중에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도 한 7, 80% 정도는 이해하지 않을까요? 겨우 25% 정도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4개의 문장을 말하면 그 중에 겨우 한 문장만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5%밖에 안 돼요. 그럼 그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 걸까요? 네, 그건 바로 듣기의 여러 단계가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내용을 건성으로 듣거나 듣고 싶은 부분만 골라 듣거나 네.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중간에 또 말을 끊고 말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은 무시하거나 경청가장하기에 가깝습니다. 듣고 보니까요, 상대방과 얘기할 때 말씀하신 행동들은 결코 하면 안 되는 것들이네요. 그에 반해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들어주는 공감적인 경청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듣기에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죠. 예. 자, 원장님, 그렇다면은 좀 효과적인 경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운드 컨설턴트인 줄리안 트레저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효과적인 경청을 위해서는 RASA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R은 리시브, 즉 상대방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A는 appreciate, 잘 듣고 있다고 반응하며, S는 summarize, 즉 내가 잘 따라가는지를 중간중간 확인하는 것. 끝으로 A는 이해 못하는 내용이나 확인하려는 내용을 ask, 즉 물어보는 것. RASA. 영어가 나옵니다. Receive, 그다음에 appreciate, summarize, ask. 소통의 다음 영역은 말하기입니다. 말하기. 자, 먼저 들은 다음에 말하기로 넘어갑니다. 원장님, 근데 우리 모두한테 말하기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지만 원장님 같은 리더한테는 특히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예. 특히 리더에게는 결정적 순간의 대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결정적 순간이란 올바른 행동이 이루어져야 할 때 행동했다면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주는 시점으로, 결정적 순간의 대화는 적절한 시점에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었다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대화를 의미합니다. 즉, 말하기에도 타이밍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결정적 순간, 그러니까 바로 타이밍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말하기에도 기술이 따로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바로 스테이트 대화 기법입니다. 스테이트. S는 share the facts로 사실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리더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첨삭 없이 부하 직원에게 말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T는 tell a story로 만들어낸 스토리를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왜 스토리를 말해야 할까요? 사실 자체만으로는 전체적인 상황이나 분위기 등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에 대한 리더의 느낌이나 감정 등을 주관적인 스토리로 만들어 들려주면서 리더가 처음에 말했던 사실에 대해 왜 걱정하는지 등에 대해 부하 직원이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리더 스스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스토리여서는 안 되겠죠? 스토리는 팩트에 대한 스토리여야 합니다. 세 번째 A는 ask for others로 상대방의 입장을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부하 직원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리더의 스토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T는 talk tentatively로 완곡하게 표현하려는 의미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말할 때에는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반드시 매너를 갖춰서 겸손하게 예절을 지키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E는 encourage testing으로 적극적으로 다른 의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리더의 목적이 단지 설득하고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고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부하 직원이 속마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말하기 기술은 이론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스테이트 기술을 알게 되었으니 연습으로 한번 해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진행자께서는 대본에 있는 대사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김 박사 요즘 근태가 엉망이네요. 하늘을 보면 열을 난다고 보나마나 코로나 핑계대고 들여다보지도 않고 어영부영하는 거 아닌가? 앞으로 두고 볼 테니까 좀 잘하세요. 하하, 잘하셨습니다. 그럼 스테이트에 맞춰서 한번 바꿔볼까요? 아, 제가요? 네, 직접 한번 해보세요. 아니, 저는 연기자도 아니고요. 왜 저한테 이런 어려운 걸 시키시나요? 그럼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영상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 김 박사님, 이번 달 진척 상황이 계획보다 30% 지연되고 있네요.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안 좋을 거라 짐작은 했지만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원인이 있을까 싶은데 연구에 다른 이슈가 있으면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럼 앞으로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테이트를 적용을 하니까 상무님의 말씀이 마치 김 박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처럼 좀 훨씬 부드럽고 편안하게 들리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스테이트 말하기 기법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적절한 바디 랭귀지를 곁들여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네. 더욱 효과적인 소통이 가능합니다. 이걸 메러비안 법칙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잠깐! 메러비안 법칙이란 상대방에 대한 인상이나 호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바디랭귀지는 55%, 목소리는 38%, 말의 내용은 7%만 작용한다는 이론으로 비언어적 요소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 뭔가요? 네, 동일한 언어일지라도 어떤 비언어적 요소를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언어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된다는 건 어떤 경우일까요? 예를 들자면 밥을 먹기 싫어서 밥을 삼키지 않고 입안에서만 뱅뱅 돌리고 있는 아이에게 아빠가 네. 따뜻한 미소를 지면서 조금 더 먹을래? 아우, 따뜻하시네요. 하고 말하는 것과 네. 정색을 하면서 조금 더 먹어 오. 하고 말하는 건 어떤가요? 명백하게
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있죠. 원장님이 두 번째 말씀하실 때 먹던 밥을 뱉을 뻔했습니다. 뭔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내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와 음. 바디랭귀지를 일치시키면 그 전달력이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진짜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미국 대선 TV 토론인데요. 네. 때는 1960년 제35대 미국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예. 당시 두 후보가 누구였는지 혹시 아세요? 원장님, 제가 1960년이면 태어나기도 전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예. 두 사람은 존 F 케네디와 닉슨이었습니다. 존 F 케네디는 자신보다 지지율이 앞섰던 닉슨에게 TV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이들의 토론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가였습니다. TV 토론에서 닉슨은 시종의 일관 자신의 경쟁자인 케네디만 응시하며 토론을 했습니다. 그와 달리 케네디는 TV를 시청하고 있는 모든 미국인들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죠. 또한 다양한 손짓과 몸짓을 이용해 국민들과 진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닉슨은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죠. 토론 내내 부동 자세만을 취했고 흑백 TV 시절 회색 양복은 칙칙함을 더해줬죠. 닉슨의 몸은 긴장되었고 자신이 앉아있던 의자를 잡고 토론에 임했습니다. 그의 눈 깜빡임 횟수도 상당히 많았어요. 이러한 닉슨의 모습은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적합해 보이지 않았죠. 결국 미국인들은 케네디에게 더 편안함을 느꼈고 결국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랬군요. 이제 바디랭귀지라는 게 정말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네요. 네, 이렇게 사람의 행동과 눈빛 등의 바디랭귀지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향력 있는 바디랭귀지를 익힐 수 있을까? 저한테 좀 노하우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전 의외로 굉장히 쉬운 방법을 쓰는데요. 네. 사회에서 존경받는 리더들, 즉 각 분야의 대표성을 띠는 인물들의 바디랭귀지를 익혀서 네. 따라합니다. 그들의 바디랭귀지를 관찰하고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처럼 사람들에게 충분한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참 좋은 방법인 게요. 그러면 저는 이제부터는 스티브 잡스의 바디랭귀지를 따라해 봐야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의 말 한마디, 이제 그 첫 번째 강의를 마칠 시간인데요. 자,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유익한 말씀 들려주실 거죠? 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다음 강의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멋진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